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용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차 카이마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한영사 말씀 계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원장 김형철입니다. 오늘 금년 들어 네 번째 개최하는 카이마 포럼에 참석해 주신 박정희 대장님을 비롯해서 예비역과 현역 장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드립니다. 또한 태풍 카눈이 북상하는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우리 군이 수행해야 할 중요 과제인 전략사령부 창설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군 구조 변경 또는 주요 부대 창설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을 갖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통합군제 논의가 그랬고 지난 정부에서의 전략사령부 창설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군사적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하거나 병력을 추가로 증가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군사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극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 즉 옥상옥의 조직이 될 가능성, 연합사와의 작전 통제권 충돌, 또 장성 늘리기라는 비판 등을 겸허히 수용해서 문제점을 확실히 제거하면서 유망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전략사령부가 운영할 전력은 대략 3,000톤급 잠수함, 차기 이지스 구축함, F-35A 전투기,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과 탄도탄 요격 미사일 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략적 임무를 통제하는 사령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령부의 해당 부대가 배속되거나 평시 직접 통제하는 구조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 전시의 표적 할당을 포함해서 ATO 형태로 해당 전력의 임무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특정군을 키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은 떨쳐버리고 효율적인 전략사령부를 만들어 가는데 합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포럼이 바로 그런 자리가 되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끝으로 포럼을 주관해 주실 김열수 박사님과 발제를 맡으신 정경훈 박사님, 그리고 늘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김민석 부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영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특별한 주제. 우리 윤 과장이 저하고 여기 한 46회의 포럼을 했는데 연구본부장님 처음으로 알아 정말 우리 군사문제연구원 정체성에 맞는 주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고 우리 뒤에 있는 윤 과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한 40몇 회를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제가 주제인 만큼 오늘 특별한 분들만 모셨습니다. 우리 김태호 박사님을 포함한 우리 연구원의 선임 연구원 네 분이 오시고 우리 박정희 대장님, 일군 사령하신 대장님께서 오시고, 또 합참 정책 연구위원을 하고 계신 백이찬 장군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와 똑같은 지금 그 해능 업무를 맡고 있는 합참 WNA 대응과 이윤호 중령을 포함한 세 분이 오셨고, 국방부 전략사령부 창설 지원 TF 권택준 중령을 포함한 세 분이 또 오셨습니다. 실제로 하면 오늘 주제하고 관계되는 분, 또 업무를 하신 분들이 다 초청됐습니다. 금일 진행은 10시 10분부터 우리 주제 발표 김열수 박사님이 자장이 되세요. 주제 발표 30분, 토론 각 15분에서 60분, 종합 토의 이후에 사진 촬영한 후에 옆에 있는 호텔에 가서 오찬을 하는 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장을 맡은 김열수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김열수 박사님께 박수를 한번 맞으시죠. 예.
예, 김일수입니다. 사실상 전략사령부 창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죠. 그리고 이미 로드맵까지 나와 있습니다. 창설 목표가 2024년이니까 내년인데, 내년 연말이 창설 목표일 수도 있고 내년 초가 창설 목표일 수도 있겠죠.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 사실상 제가 얼마나 많은 논문이 우리 지금 등재지에 잡글 말고요 나와 있는가 보니까 딱 2편 나와 있습니다. 그 한 편이 바로 오늘 발표하실 정경훈 우리 카이마 연구위원이 작년도에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국가전략에 쓴 논문이고요. 아주 잘 썼습니다. 저도 그걸 통해 가지고 글을 썼고요. 그 다음에 올 여름에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인가요? 여기 국정원 산하에 있는 거기서 논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영남대학교 장재규 교수가 쓴 겁니다. 한국의 전략사 창설 정책을 평가한 건데요. 목적의 정합성과 구조의 효율성 중심으로 글을 썼는데 참 잘 썼습니다. 제가 아주 정독을 하면서 줄을 몇 분씩이나 치면서 정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우리 오늘 발표하실 정경훈 우리 연구위원님의 논문을 보면서 저도 이제 정책 과제로서 전략사 창설과 관련해서 이걸 글을 뭐 한 10페이지 정도로 해서 우리 카이마 매달 나오는 거기에 실은 적이 있고요. 작년 10월 달에는 바로 제 옆에 계시는 김선호 장군님 전 수방사 사령관이시죠. 작년 10월 달에 세종연구소가 주관을 해서 이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 세종로에서 그때 세미나를 했을 때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그때 저도 토론하고 우리 해창경 연구위원님도 와서 같이 토론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도 이제 김선호 장군님이 발표하는 걸 보고 와 세상에 저는 이런 분이 어떻게 수방사령관을 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깊이 이렇게 하시는가. 그런데 그 뒤로도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만나서 토론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참으로 지혜가 깊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사실상 오늘 여기에 발표하시고 토론하시는 게 오늘이 8월 9일이잖아요. 정말 삼복더위의 한가운데 있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이 와중에 이런 포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제껴두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여기 김민석 우리 항공우주산업진흥회 부회장님은 지금 여기 올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엄청 바쁘시거든요. 같이 뭐 만나서 몇 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는데 매일 뭐 거의 뭐 밑에 내려가서 해당 기업체 가서 도와줄 게 뭐가 있고 문제가 뭐가 있고 그런 거 어떤 때는 뭐 1박 2일, 2박 3일도 하면서 하는데 그래도 오늘 뭐 시간을 내서 나중에 이제 토론하실 때 그 토론을 통해서 하시겠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 주셨거든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 이제 김민석 우리 부회장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이 한명필 박사인데요. 아마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대한민국에서 김태호 박사님 이래로 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통성 있는 학자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미 젊은 학자분들 사이에는 한명필 박사님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어요. 저분이 쓴 논문도 저도 많이 인용을 했고 저분이 쓴 논문을 가지고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핵 문제 가지고 강의하고 그럴 때도 저분이 쓴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제가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외교부에 파견 나가 있는데요. 굉장히 뛰어난 분석력을 갖고 계십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시는 분은 이제 김선호 장군님은 제가 좀 전에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더 뭐 추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김갑진 장군님이신데요.
저하고 이제 김두호 박사님이 이제 국방선진화 추진위원회 할 때 그때 여기 국방계획실에 계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참으로 침묵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뭐 물어보고 그러면은 잘 대답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이렇게 많이 일관을 하셔서 굉장히 그 좀 과묵한 분이시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역을 하시자마자 그냥 뭐 쏟아내는 게 엄청난 내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도 남을 정도의 압도적인 능력을 이렇게 발표하시는 것을 저는 몇 번에 걸쳐서 보고 참으로 뛰어난 장군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발표하실 그 우리 정경훈 연구위원님의 논문도 읽었고요. 오늘 토론에 참석할 네 분의 그 토론문도 찬찬히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오늘 국방부에서 온 실무자분들 그리고 핵WMD 대응본부에서 온 실무자분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것이 전략사령부 창설의 밑밥 정도 뭐 그런 정도에 해당되는 거지 완성을 향해 나가는 하나의 시초다 이전은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방부나 합참해서 이거 이제 계속해서 공감대 형성해야 되거든요. 누구랑 공감대 형성해야 되느냐? 육해공군하고 공감대 형성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하고 공감대 형성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대규모의 정말 세미나, 그거는 이제 사회와의 소통이니까요. 군과의 소통이 이제 뭐 우리 국방부나 합참에서 얼마만큼 소통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인 소통이 됐다는 것은 국방일보를 통해서도 저는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내년도에는 좀 몇 번에 걸쳐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국민들도 좀 인식을 한 상태에서 WMD 창설이 된다면 축복받는 그런 WMD 창설이 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실무자분들도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시는 거 많이 참고가 되시겠지만 이걸 어떻게 확산할 건가,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할 건가, 거기에 대한 생각도 같이 고민해 주시고 내년도에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을 주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큰 세미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하실 그 내용은 우리 정경훈, 죄송합니다. 여기 성함에 김경훈이라고 썼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경훈 의원님께서 한 20분 정도 발표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토론하시는 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고 제가 종합 토론을 좀 많이 남겨놨거든요. 종합 토론을 남겨놓은 것은 플로에 계신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제가 몇 가지 왜 그러냐면은 토론이 그냥 토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오늘 뭐 결론 아닌 결론이라고 할까요? 공감 아닌 공감을 좀 도출해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충 이런 생각을 해요. 정말 창설이 필요한가? 그 창설했을 때에 이 전략사령부의 임무와 기능은 뭐로 해야 될 건가? 그 임무와 기능에 맞게 그러면 예하 부대는 어떻게 편성해야 될 건가? 그렇다고 하면 지휘관계를 예하 부대와 위와의 관계에서 작전 통제 플러스 예배속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건가? 그리고 이런 지휘관계 구성이 단순히 우리 한국군 내의 지휘관계 구성뿐만이 아니고 연합사와 그리고 인도태평양 사령부와의 그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리고 만일에 전시가 되면 이것을 전환하는 것이 나은 거냐, 그렇지 않은 것이 나은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이런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될 위험성은 뭔가? 제가 지금 대충 한 7, 8가지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종합 토의할 때 제가 하나씩 one by one 형태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나름의 이것이 정책 대안으로 그것이 완전한 대안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어슴푸레하게 우리의 공감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이렇게 도출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죠. 그러면은 이제부터 우리 정경훈 의원님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경훈입니다. 제가 이제 이 전략사 문제를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정부 때부터 이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국정과제로 선정은 됐는데 도대체 이게 진행도 안 되고 그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작년에 육군 미사일사를 미사일 전략사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끝났는데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려고 했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그런 전략사 창설은 온데간데 없이 이제 사라졌는데 다행히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국정과제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고 또 창설 시기도 내년으로 이렇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더 많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 텍스트를 기준으로 하고 다만 텍스트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그 동안 제가 보고 듣고 이렇게 느꼈던 것을 이렇게 가미해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뭐 텍스트를 참고하시고 또 이후에 또 토론 시간이 있다니까 그때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겠습니다. 전략사 창설 배경은 이제 지난 정부 때 이제 어떻게 제가 국정 과제에 들어갔는지는 옆에 계시는 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제가 잘 알고 있고 또 이것을 누구도 이렇게 그때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상관이 저에게 특별히 누구도 하지 않으니까 이걸 좀 개념 연구를 좀 해봐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가지고 관심을 갖고 연구도 해보고 실은 이게 공론화는 안 됐지만은 그때 이제 국방부의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군구조개혁관도 보고도 하고 또 안보실에도 이렇게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래 뭐 그때 각 군이 이걸 좀 뭐라고 할까 경쟁적인 어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어떤 정치적인 어떤 추동력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실은 그때 제가 합참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부서가 이걸 좀 관여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회의 때 그때 의장님께 이걸 어떻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저 위에 가서 이렇게 지침을 받아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실은 위에 뭐 하면 국방부 합참인데 뭐 지침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지침 줄 사람도 없고 다만 너 빨리 만들어 와서 이렇게 빨리 보고해라. 이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이제 다 흘러가 버렸는데 그때 참 무척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었고 또 하나는 그때 이제 병행해가지고 지작사 창설이 이제 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지작사 창설을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제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조금 더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사 창설을 하게 되는 어떤 동력은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확장시켜서 생각한다면은 주변국의 위협 또 미래의 어떤 새로운 전장 양상 이런 것을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현재 우리의 국방 태세 이것은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느냐라는 이런 측면에서 전략사 창설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그 국방 태세는 6.25 이후에 그런 태세가 그 골간이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 구조도 육군 위주로 되어 있고 육군도 북한의 지상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방에 패바 체계를 이루고 있고 또 이것을 해공군이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지상군 위주로
전력을 발전시켜 왔지만은 경제력이 못 따라가니까 이제 선택한 것이 핵 개발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핵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위협인 것이고, 중국의 위협, 이것도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전략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물론 중국의 최종 목표는, 서태평양에서 미국을, 몰아내는 거겠지만은, 일도련선 안에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이면서도, 해공군력을 집중적으로 지금 이렇게, 전력 증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서해는 물론 지금 동해까지 와가지고, 러시아 태평양 함대하고 지금 연합훈련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나중에, 남중해라든지 대만 문제하고 겹쳐졌을 경우에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그때 우리는 그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태세를 지금 갖추고 있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방 태세를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도 보면은 이제 물론 중국 때문에 이제 저렇게 하고 있지만은 얼마 전에 이제 반격 능력, 즉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 그러면서 이제 미사일 전력들을 지금 이제 대량적 확보하고 있고, 또 2027년까지 현재 국방비의 2배로 늘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 3, 4위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자위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은 물론 우리하고 일본하고 직접적인 충돌이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없지만은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북한의 그 핵능력부터 보면은 다 아시다시피 6차 핵실험 했고 이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핵물질은 계속 숨어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할 겁니다. 그 생산한 만큼 그것이 바로 이제 핵탄두로 가는 것이고, 또 핵탄두를 투발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해가지고 IRBM, ICBM, SLBM까지 지금 갖춰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 끝나고 이제 북한이 그 5대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실행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찰 위성도 올리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고체 ICBM 2차 실험까지 했고, 그 다음에 그때 핵추진 잠수함 설계 마감 단계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6종의 SLBM을 개발하면서 지금 테스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협상용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봐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전성절, 소위 전성절 열병식 때 이제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이제 북한에 왔는데 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그 러시아가 필요한 여러 가지 재래식 이런 무기 이런 것도 이제 좀 요구를 했을 수 있고, 또 북한은 그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내면적으로는 북한이 지금 해결하지 못한 ICBM의 재진체 문제라든지 아니면 핵추진 잠수함 이런 기술을 요구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김정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북한이 가장 어려운 난관이 이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완성되면은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중국의 그 위협을 보면 아시다시피 2016년도에 이제 기존의 군구 체제를 이제 정구 체제로 이제 다 바꿨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존에 없었던 전략 지원 부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사이버 우주 그다음에 이제 심리전까지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전략 지원 부대가
실질적으로 그 위성뿐만 아니라 위성을 발사하는 발사장 이름까지도 다 관리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담당하고 있는 그 북부정구만 봐도 굉장한 전투력을 지금 갖춰가고 있습니다. 밑에 3개 집단군이 있는데 1개 집단군에 12개 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이제 80 집단군은 산둥성에 있는 것은 한반도의 어떤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북해함대도 있고 여기에 미사일 부대들도 북부 정부에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일본 말씀드렸는데 일본 해외 공군력 위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F-35A 항공자위대가 105대를 전력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항모 2척의 F-35B 42대도 거기에 이제 실겠다고 그러죠. 곧 전력화될 겁니다. 잠수함 전력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물론 지금은 이제 남서제도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지만은 이 전력들이 언제든지 이제 운용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은 아시다시피 이제 전장 영역이 사이버 우주까지 뭐 확대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우주에서 경쟁이 뒤지면은 기존에 공군이 없는 지상군 정도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대응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A2AD 전략을 구사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전력이 뭐냐면은 동풍 21과 26입니다. 현재는 물론 17도 포함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500km 정도 ASBM을 갖춘다고 하면은 우리 동서남에 다 우리 지역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런 이야기가 2017년부터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오림무중인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 합동해서 대응하겠다는 이런 어떤 전략 개념의 부족 뭐 이런 데서 기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전략사가 창설되고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면은 이런 분야에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 한반도에서의 어떤 전쟁 수행 구조의 문제인데, 현재 아시다시피 재래식 전쟁은 전시평시 나눠져 있고 4개의 한반도 사령부가 기능을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핵전쟁이 되면은 반드시 미국의 인태사하고 전략사가 이제 개입하는 구조가 되는데, 그러면은 그때 우리의 대부분의 전력들은 연합사령관 밑에 가 있고 나머지 전력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방사하고 이작전사 정도의 능력인데 그거 갖고는 뭐 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전쟁의 주도권은 뭐 결국 미국이 다 하는 거고 우리는 미국의 어떤 것만 쳐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가 또 전략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6페이지의 전략사의 역할과 기능 제가 5가지를 이렇게 제시해 봤는데, 이것은 어떤 최상의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전략사의 어떤 그런 능력을 갖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휘관계 속에 우리 전략사를 운영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면은 뭐 이런 5가지를 뭐 충분하게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은 뭐 상대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현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우리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 제시한 5가지 정도의 어떤 기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략사가 이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대 편성은 기본적으로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대응을 하기 위한 전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발전시키고 있는 삼축 체계를 지휘하는 것은 맞을 것 같은데, 그 삼축체도 들어가 보면은 개념 정립으로부터 지휘 체계라든지 굉장히 복잡하고 아직까지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전략사까지 이제 관여한다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 생각은
가장 간단한 KMPR 기능을 우리 전략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킬체인이라든지 KMD 이 분야는 한반도 어떤 역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능력 정도를 우리 나주 전략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임무와 기능부터 해서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은 기본 원칙은 기존의 우리 연합 합동 체계의 부담을 안 주면서 연합 합동 체계가 잘 어떤 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해주면서 전략사가 제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전자전도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사이버 전자전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영역 속에서 앞으로 이제 전쟁이 진행될 건데 그 전략사가 이런 능력을 갖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도 그 MDO를 발전시키면서 밑에 그 MDTF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런 기능을 정부 사령관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우주 영역은 당연히 전략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주 영역은 합동 영역입니다. 각군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 군도 3, 4년 전부터 이제 우주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각군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들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직접 본 바에 의하면은 각군의 어떤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심지어 어떤 군에서는 그것을 자기 군의 임무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 봤는데, 이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이 되는 우리 국방 우주에서 국방 영역이 어떤 영역이고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국방 우주 전략을 어떤 식으로 마련해 갈 것이며 여기에 따른 합동 우주 전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기본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부대 편성, 전력 발전, 뭐 아키텍처, 작전 수행책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것을 우리 제대로 이렇게 구분을 못 하고 한꺼번에 막 하더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각군의 뭐 어떤 이기주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합동의 관점에서 컨트롤하는 그런 조직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가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뭐 사령부 정도는 필요 없더라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단일 어떤 참모부 조직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휘 체계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 우리 상부 구조, 그 다음에 연합 합동 지휘 체계, 그 다음에 기능 배분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상부 구조도 이제 그 전자권 전환하고도 이제 관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전자권 전환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의 상부, 전자권 전환하고 이렇게 연계되지 않은 단순히 전략사의 상부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도 지금 국방부에 둘 것인가 합참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를 개략적으로 비교해서 국방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에 나머지 일부 기능들은 합참의장이 직접 지휘하는 이런 형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라고 해서 이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 연합지 체계 속에서는 미국의 입장하고 우리의 연합합동지 체계를 이제 동시에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입장은 결국은 한반도에서의 억제, 물론 이제 그것이 북한도 포함되지만 아마 이제 우리 한국군도 포함될 것입니다. 억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침략을 격퇴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 전략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부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휘체계는 결국은 연합방위 체계고 연합 지휘체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 전략사가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이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부대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되겠죠. 다행히 이번 워싱턴 선언에 이제 전략사 문제가 이제 공식으로 이제 문건에 포함됐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좀 적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카우너 파트너를 한미 연합사령부를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것은 저는 지휘관계라고는 보질 않고, 단순히 이제 연합사하고, 업무를 잘 해가지고, 이런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일반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과 미측과 치열하게 어떤 논의를 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전략사의 어떤, 위상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은,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저는, 기존의, 작전적 수준의 어떤 그런 작전사로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부대로서 위상을 갖고 또 물론 연합사하고 협조를 하겠지만은 결국은 인도 태평양사하고 전략사하고 어떤 협조 관계, 지휘 관계 아니면 업무 수행 체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능 개부는 또 지휘 관계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지작사 창설 과정에서 이제 그 기능 배분 문제를 이제 보면서 저 밑에 이제 아키텍처까지 이제 살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보면은, 상급 부대에서 기능 배분을 정확하게 해주지 않고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도 거의 실무자에게 맡겨놓고 하는 그런 경우를 봤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밑에 가면은, 굉장히 언밸런스 된 그런 부분도 많고, 또 하위 문서들이 제대로 안 되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지휘 관계, 그 다음에 기능 배분의 문제는 굉장히 전문가들하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후배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저희 경험상, 아키텍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접근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이 있어야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언을 하겠지만은, 이런 전문가 영역에 있는 분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전략 창설 어떤 접근 방법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것만 하고, 어차피 이제, 그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빨리 하고 나머지는 보완해 가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작사 창설은 6년이 걸렸는데, 그 6년 동안 제가, 어떤 다른 부대에게 보직을 옮겨가면서도 그걸 계속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 당시에 기간이 충분해서 그런지 굉장히, 여유롭게, 해야 될 업무에 비해서 여유롭게 하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설 당시에,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완전성이 높지 않은 상태로 이제 창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창설이라는 것은 이미 정치적 결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전략사 창설을 내년에 한다 그러면 뭐 불과 시간이 뭐 1년 정도 지금 남아있고, 국정과제 선정부터 한다 하더라도 2년 정도인데, 이 가운데, 이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것을 하면서 이제 나머지, 어떤 기능 분야를 계속 발전시키는 이런 방향. 그리고 사령부 편성도 그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고, 그 이후에, 작전 수행 체계라든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전략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대, 무기 체계들이 전력화될 때, 이제 그때 필요한, 기능들을, 보충해 가면서 창설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4가지 사항을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위협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군사 전략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될 건데, 이 문제부터 제대로 정립하고, 그래야 이제 우리 전략사는 거기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연합합동 체계에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정리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이제 좀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사 창설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관여할 수 있는 이 전문가 그룹을 어떻게 좀 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해야지 조금 이렇게 완전성을 높여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전략사 창설하기 전에 이제 평가를 할 것인데 평가할 때도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지작사 창설할 때 그 다른 부서에 있지만은 그 합참의 검열단에 파견을 좀 보내달라 그래서 나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검열을 했는데 이 검열하는 사람들이 전혀 새로운 개념의 이제 지작사는 야전군하고 그다음에 지구사가 합쳐진 이런 부대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개념의 부대인데 이 새로운 개념의 부대가 제대로 이렇게 정립되어 있고 그 밑에 기능들이 제대로 수행할 것인가의 문제는 기존의 인원들이 잘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 부분에 아주 많은 지식이나 경험이 없지 않고서는 접근을 못하더라 하는 이런 어떤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관여를 하면서 그때 이제 지휘부에게 제가 뭐 자료도 드리고 교육도 시키고 실제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같이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우리 한국군의 그 상황이 지금이라고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군의 문화가 그렇고 업무 스타일이 그렇고 또 진출이 이제 꼭 그 능력에 따라서 진출되는 않은 어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도 뭐 좀 우려스러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그 가보니까 지작사를 창설하는데 그때 이제 지휘 구조가 이제 미래사가 연합 구조이기 때문에 구성군사도 연합으로 만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사는 기존에 있었지만은 이제 부사령관은 8군 사령관으로서 뭐 상징적인 존재고 연합 조직이 아니고 한국 단독의 어떤 지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합 지구사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가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소령이 한 명 하고 있습니다. 소령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하고 있는데 고생 많은데 뭐가 제일 어려우냐라고 하니까 위에 지침이 없다는 게 가장 어렵다는 겁니다. 보니까 위에 과장도 있고 처장도 있고 참모장도 있고 부사령관도 있고 사령관도 있는데 지침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 하는 걸 조금 보니까 그래도 뭐 조금 고민을 했던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개념 연구해 놓은 것을 이제 거기에 참모장한테 보고도 해주고 그 실무장이 주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당시에 우연찮게 그 브룩 사령관이 그 유엔사의 어떤 그 편성을 강화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간접적으로 그걸 브룩 사령관이 유엔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매우 정확합니다. 제가 수년 동안 연구한 지작사 지구사 연합 지구사의 개념 연구해 놓은 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 지침을 딱 줍니다. 브룩 사령관이. 그거 갖고 실무자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 우리 정부가 뭐 유엔사 기능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지만은 제가 그런 내부를 보면서 이 전략사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사항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겨운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 창설의 필요성이나 전략사가 창설이 되면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지휘관계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것이 좀 제대로 가려면 이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뭐 말씀하신 네 가지가 우리 실무자들한테는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침 주는 문제는 이제 윗사람이 여기 자리에 와서 드려야 되겠죠. 어찌됐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람한테 얼마만큼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연구해봐라고 실무자들한테만 주고 지침 안 줘버리면 참 대책이 없는 거죠. 가면은 바꿔와라 소리만 계속 하니까 책임의 문제도 아마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토론을 내분을 하시게 될 텐데요. 제가 토론의 그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이 전략사령부 창설에 관한 기본 토대 아이디어, 이거는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느냐? 거의 바로 우리 김민석 부회장님의 머리에서 나왔고,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정책화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민석 부회장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한명필 박사의 얘기를 먼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정경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논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 토론은 우리 김갑진 장군님께서 먼저 하시고 맨 마지막에 우리 김선호 장군님께서 토론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충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회장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 뒤에 있어가지고 제가 토론을 맨 나중에 하면 이게 앞에서 다 하고 난 뒤에 하면 이게 어려울 것 같았는데 먼저 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82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국방 안보 군사 이쪽 일만 하다가 약간 다른 업종인 항공우주로 갔는데 물론 또 우리 군사 안보랑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전략사령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 이걸 또 토론하라고 이제 한 게 있어서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지난주에 이 자료들 그동안 나온 것들이 뭐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말씀하신 논문들 다 언론에 보도된 것들 다 찾아봤습니다. 하니까 옛날에 불현듯 과거에 그 1430 뭐 이 국방개혁했던 당시의 생각이 불현듯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국방연구원에서 한 12년 6개월쯤 일을 하고 국방부 출입기자도 한참 하다가 대변인을 5년 3개월 하면서 이 국방개혁하는 걸 아주 깊이 뭐 제가 관여한다기보다는 이 대국민 설명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논설위원은 뭐 한 7년 했는데 비평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카이다에서 주로 국방연구원에서 했던 일들이 이제 군사력 평가, 무기체계, 우리 김태호 박사님하고 같이 한동안 핵 문제,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들 했었는데 사실 우리 전략사령부가 굉장히 필요하죠. 웬만한 우리 대부분 전력들은 다 유사시에는 연합사령관과 함께 한연합 체제로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우리 뭐 이제 주권적 차원에서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면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이 지금 상황이 잘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이제 우리 정경훈 박사가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제가 이제 쭉 그동안 지난 한 2, 3년간 새로운 각도로 좀 칼럼을 몇 번 썼었는데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 될지 모르지만 이것은 현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 2차 대전이 끝나고 또 냉전을 고착시키기 위해서 6.25 전쟁도 발생하고 베트남 전쟁까지 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실 큰 전쟁 없이 쭉 지나오다가 물론 테러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뭐 중국, 북한, 러시아 이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체제에 의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고 있고 이것은 7, 80년 만에 새로 이 전쟁 사이클이 돌아온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우리가 피하기 되게 어렵게 되어 있고요. 그냥 잠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핵무기, 우리 하명필 박사 계시지만 북한 핵무기는 아마 7차 핵 실험을 하고 나면 2025년쯤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아직은 많이 만들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재료는 많이 갖고 있어도. 검증된 핵무기는 검증이 돼야 만들 수 있으니까 그게 2025년쯤부터 본격적으로 협박이 들어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남중국해를 이제 공략하고 제1도련선을 차단한다는 게 2025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017년 되면은 대만에 대해서 물론 상륙 작전해서 뭐 점령하기 쉽지는 않지만 상륙전 능력을 갖추는 해를 32년에서 27년으로 다 땡겨졌다고 다들 평가하고 있거든요. 2025년부터 일단 분쟁이 시작될 소지가 있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저게 그냥 끝나지 않고 지금 이제 뭐 크림반도를 압박하기 위해서 멜리토폴까지 진공하고 바흐무트에서는 뭐 우크라이나 차원에서 전투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애매모호하게 이제 뭐 휴전 협정으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데 러시아는 2025년쯤에 전선을 확대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나토 전문가들은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나토 전문가들이 쓴 글들을 작년에 쭉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2025년, 유럽은 2025년에 동유럽 전체로 전선이 확대될 거에 전면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서 2025년부터 어쨌건 이 분란이 시작이 돼서 10년 될지 20년이 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쨌건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는 엄청난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극복하면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번성하고 여기서 지면은 끝장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뭐 100년 동안 또 과거처럼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굉장한 이 세계적 위기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략사령부는 우리의 옵션을 갖는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재래식 전쟁으로만 보면 제가 이제 군사력 평가를 많이 해봤거든요. 뭐 물론 더 많이 하시겠지만 그 보면 사실 중국의 북부사령부나 러시아 극동 쪽에 있는 모든 전투력 재래식은 다 합쳐도 우리 지작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WMD만 동원되지 않으면 사실 한반도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WMD가 모든 게 다 개입되고 있으니 게다가 중국의 이 항공력 이런 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어 무심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어쨌건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NCG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한미가 이제 이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요구를 하고 미국이 어디까지 들어줄 것인지 그 현재 상황이 발생하면은 얼마나 작동할 것인지 모든 게 다 미지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제 휴전협정 당시에 협상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략적 수단이 없으니까 당시로서는 방공포로 석방이 아마 전략 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끌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그 다른 수단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대한민국에 있단 말이죠. 그럼 그 능력을 활용하자. 이런 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0페이지입니다. 그 전략사령부 창설 임무 해가지고 이건 뭐 쭉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확인 차원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 전략사령부를 국정과제로 했다가 육군 미사일 사령부를 미사일 전략사로 개편하는 수준에 끝낸 것은 역시 북한이 부담스럽고 중국이 부담스럽고 하니까 전략 카드를 못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 정도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 정부는 어쨌든 이걸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굉장한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전략사령부 창설 관련된 이슈를 쭉 그동안 나온 것들 봤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철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몇 가지 있는데, 뭐, 옥상옥 문제, 그리고 이제 연합사회 혼수 문제, 뭐 이런 또 각군이 그동안 고이 키워온 이 전략적 수단, 중요한 무기체계, 자산을
전략사에 넘겨줘야 하는 이 아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옛날에도 저기 국방개혁할 때 상부 지휘구조 개편, 그거 할 때 똑같은 경험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때 생각을 다시 되새기면서 봐야 되겠다는 생각, 왜 이런 문제가 나왔을까 하는 걸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당시에도 사실 상부 지휘구조 개편할 때 어떻게 됐냐면은 사실 언론에 대해서는 거의 다 설명을 해서 다 설득을 했는데 그때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 뒤쪽에 나올 이야기이긴 한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제가 진짜 존경하는 분 두 분이, 한 분은 육군참모총장 하신 분이고 한 분은 공군참모총장 하신 분인데, 이 두 분이 통합사령부가 생기면 쿠데타 일으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기본적으로 통신 빈익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몰래 군사를 움직이려면 모든 통신 축선을 차단하고 못 나가게 장병들 차단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장병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이 비밀 유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실패하기 마련이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합니까? 제가 따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하셨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상부 지휘 구조 개편에 실패했습니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었어요. 이건 뭐냐? 굉장히 중요한 그 밑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인데,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서 지금 변질해가지고 옥상옥이란 말로 나오는 겁니다. 이 본질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장비들, 뭐, 이스 구축함이라든지 삼천도급 잠수함, F-35A, 탄도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략사에 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육군 탄도미사일 들어가는 것은 별로 신경 안 쓸 겁니다. 해공군 자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 방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건데, 왜 이런 건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좀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격 표적하는 거, 프리에이터 만드는 거와 관련해서 공군 능력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사령부 창설 제언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 도대체 그럼 전략사령부 위치랑 임무는 뭔가를 그냥 좀 근본적으로 옛날 사람들 말씀하신 걸 봤습니다. 3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전략은 군사적 의미로 전쟁 전반을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나무 위키에 나와 있고, 클라우제비츠는 전쟁 종결을 이루기 위한 전투적 이용,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이야기인데, 리랄 하트는 정책의 종결을 다하기 위해서 군사적 수단을 구분하고 적용하는 기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 이 군사적 차원에서 설명해 보면 평시에는 전쟁 예방이고, 적대적, 돌발적 상황에서는, 국가가 그에 상호한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대원칙이다. 이런 건데, 결국 국가 최고 지도부는 이 전략적 과업 달성을 목표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차원에서 승리하기 위한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수단이 결국 전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단순 군사 문제, 국방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이고 결국 군 통수권자가 결정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높다는 걸 생각이 됩니다. 전략사가 움직인다는 것은 외교적 마찰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전략사 창설과 관련한 이슈에 대한 고민인데,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개혁 추진할 때 보면은 이 박근혜 정부 때인데, 당시 이제 예비역 장성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쿠데타 일으킬 수 있다 통합군 하면은 이런 이야기 했고 했는데,
그리고 이거는 통합군이나 이제 상부지휘구조 개편에서 통합군 되고 또 전략사가 생기면 결국 이게 육군 장성이 다 할 거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뭐 국방부를 육방부라 이제 또 육방부가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언론은 대개 보면은 약한 자를 돕는 게 되게 언론의 되게 그런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해군군이 주장하는 걸 언론이 계속 쓸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 관점이 시각이 이상하게 되고 바뀌게 되고 군 내에도 분란이 옵니다. 그 당시에도 예비역들의 그 입김이 군 내 계속 현역들한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군 내 현역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계속 반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장관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부 직할 부대 그 기관이 20개 좀 있었어요, 당시에. 그러면 그걸, 해공군의 자리, 해병대까지 자리가 2-3개밖에 없었고 대부분 다 육군이 했었어요. 이거부터 나눠주라. 육군 다 갖지 말고 해공군에 좀 나눠줘서 우리가 이걸 통합군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주 진짜 군사적 차원에서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한다는 걸 정직성을 보여야 된다. 장관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쉽지 않죠. 뭐 그런 과정에서 아마 건지 단장이 해병대 자리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략선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연합사 충돌하는 문제, 이 문제 많이 지적이 됐어요. 저는 당연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사례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방공포로 석방한 거나 똑같은 상황이 발생됩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에 김관진 장관이 연평도 서쪽에 이제 해역에다가 사격 훈련을 한다고 했어요. 사격하면 북한이 다시 포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우리 군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전투가 이기고 지고 떠나가지고 그에 대응 못하면 우리 군은 존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적 비판이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장관이 고민해서 너희들이 만약에 또 사격을 하면 우린 자위권 차원에서 원점 타격, 지원 세력 타격, 지휘부는 북한군 4군단 사령부인데 거기까지 타격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진짜 발생되면 황해도, 경기도 이런이 불가다 될 소지도 있습니다. 안 날 수도 있지만 이게 확전이 걱정이 돼서 미국에서 계속 정부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제가 그 회의에 다 참석을 해봤거든요. 빨리 끝낼까요?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주한미 대사하고 연합사령관이 왔었어요. 그 다음에는 태평양 사령관이 왔었어요. 이어서 미 합참의장이 왔고, 그 다음엔 미 국방부 부장관이 왔었어요. 지금 국무부 장관이 왔었는데, 김관진 장관은 일관되게 이거는 자위권 차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 돌아가고, 그래서 북한이 도발하면은 연합까지 돕겠다는, 인게이지 하겠다는 그런 걸 만들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전략사를 운영하면은 대부분 우리 자산들이 유사시에는 한미연합 작전 체제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그걸 빼내가지고, 전략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당장 연합사령관하고 충돌될 겁니다. 밑에 이제 언론에서는 구성군 사령관이라 충돌된다고 했지만, 결국 한미연합 체제에, 이견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거는 전략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위권 차원에서 국가 자존 차원에서 이건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미국한테 지속적으로 인식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상황을 100%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거 완전성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통합사령부 만들면은 육해공군의 특징이 좀 사라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작전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군수 지원을 제때 해줄 수 있고, 교육 훈련을 갖다가 작전에 맞춰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는데, 각 군의 자존심은 많이 훼손되죠. 이거 다
다 100% 서로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한미자 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00% 해소한다기보다는 약간의 룸을 만들어 놓고 그때 가서 외교 지혜로 풀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몰입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룸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 수단을 쓰겠다고 하면은 미국이 그럼 확장 억제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로 이제 우리가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전략사는 마지막 그 확장 억제력을 미국이 정말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왔을 때 전략사를 우리는 가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미국은 이 북한에 대해서 핵무기를 쓰든지 핵우산을 쓰든지 확장 억제력을 적극적으로 작동시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사 기본 능력 확충인데 우리 김여수 교수님 논문 보니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어제 저기 국방혁신위원회가 열렸어요. 대통령 주관으로. 거기 이제 조금 들어보니까 대통령께서 그 정찰 수단을 위성 계속 쏴 올려라. 왜 4.25만 하느냐. 지금 뭐 50분, 1시간, 지금 그보다 더 넘죠. 마다 한 번씩 돌아가서는 이게 이제 우리 킬체인 작동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더 많이 쏴 올려야 된다. 그걸 주문하셨대요. 그 사실 우리가 30분 내에 바로 타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고체 탄도미사일 갖춘 북한군 대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ADD가만 믿지를 말고 살 수 있는 거는 사고 상용 미사일, 상용 그 위성 빌리면 빌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폴란드 가보니까 폴란드에 아이스아이라고 핀란드가 하는 그 정찰 위성 업체가 폴란드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걸 계속 촬영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포함해서 몇 개를 미리 이제 뭐 우리 보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한 10%만 내고 있다가 전시가 되면은 좀 많이 내는데 평시에 내기 때문에 값이 싸거든요. 그런 식으로 몇 개를 갖춰 놓는 거죠. 그리고 유사시하게 되면 30분 내 정찰 감시 타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ODA를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 좀 적극적 사고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제공하신 분이 이제 그 뒤에 한 1년 반이 지나오면서 거의 뭐 아이디어 제공한 거는 2년도 넘었으니까 여러 가지 또 고민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이제 한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외교부 국방협력관으로 있는 한현필 대령입니다. 저는 육사 47기로 임관을 했고 아직 현역 대령이고요. 이제 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좀 권위가 실릴 것 같아가지고 그 김태우 박사님께서 이제 카이다로 뽑아주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연구를 했었고요. 2013년도 말에 이제 국방부 정책실에 들어가서 이 관련 업무를 이제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뭐 TF 팀장, 그 다음에 과장 이렇게 19년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북핵 미사일 관련된 기본적인 아키텍처를 가장 밑바닥에서 제 손으로부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전략사 문제도 어떤 고민 끝에 나왔는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제가 그 업무를 하면서 오늘 뭐 비밀에 해당되는 내용은 많이 말씀을 못 드리지만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여기다 적어놓은 그겁니다. 그래서 핵 대응과 미사일 대응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전략과 작전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게 저의 능력의 부족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후에
뭐 문재인 정부 말기하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모든 논쟁의 사실 저는 이 전략상 문제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고민할까? 그 문제의 근본은 거기서부터 다 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EDPC나 DSC를 제가 직접 그 TOR 협의를 하고 만들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나서 북핵 문제와 관련된 포괄적인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스터디는 딱 3번 있었습니다. 그 처음이 4차 핵실험 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한민구 장관님이 국방부 합참 통합 TF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최초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17년도 6차 핵실험하고 뭐 ICBM 만들 때 한 번, 그리고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사 아이디어는 최초 2016년도에 만들어진 아이디어고요. 제가 이제 국방부 합참 통합 TF에서 보고서를 제가 직접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전략사는 기본적으로 전자권 전환 이후에 한국군에서 우리가 북핵 미사일 대응을 주도할 사령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3단계로 가자. 그래서 일단은 합참의 단규모. 그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17년도 1월 1일부로 이제 센터가 핵 WMD 대응 센터가 창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본부급으로 격상을 하자. 그게 2단계였고요. 3단계는 전자권 전환 이후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자권 전환은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전자권 전환 이후에 2020년대 초반에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3단계 구상이었고, 지금 이제 본부가 이렇게 만들어졌고, 전략사가 워낙 북한이 핵 미사일을 빨리 고도하는 바람에 이제 이게 좀 당겨졌습니다. 일단 정경훈 위원님 발표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느낀 문제점과 관련해서 이 삼국형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TF에서 나왔던 아이디어가 한국형 3축 그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핵 WMD 그 당시에는 전담 조직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저는 전담 조직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전문 조직이 왜냐하면 핵 미사일은 이제는 모든 부서, 모든 군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모든 인원들이 다 거기에 대응을 하고 억제를 하는 기본적인 그 체제, 왜냐면 북한이 이미 그렇게 DNA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기본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국방부 합참의 전담 조직, 그 다음에 전략사, 이런 아이디어들이 거기에 들어갔고, 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과 군 차원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군에서 해야 될 25가지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전략사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한국형 3축과 관련해서 조금 이제 전략사랑 연계되니까, 사실은 당시에는 이게 킬체인 KMD, KMPR을 전략사가 다 담당할 조직이라고 어렴풋하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업무를 수행을 하고 미측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서 이거는 킬체인과 KMD는 결국은 기존의 그 연합방위 체제 틀 안에서 연합공구사 중심으로 ATO 체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라고 느꼈고요. 제가 미측한테 설명할 때도 KMPR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거는 너희의 전술핵 또는 전략핵에 버금가는 그런 능력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측에서 크게 반발은 없었고요.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그런 필요성을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그림에다 25페이지 그림에다 넣은 것처럼 사실 뭐 유니폼을 입은 군인분들이나 아니면 또 민간인 분들도 대부분 다 헷갈려. 그러니까 핵하면 굉장히 큰 공포감에 이게 무조건 핵은 핵으로만 된다. 이게 거의 지금 진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것은 전시에 아주 왜냐하면 그만큼 걔네들도 굉장히 큰 리스크, 자기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결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심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기, 고조나 확전, 그 다음에 전쟁의 양상을 고려했을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래식의 비중이 90, 핵은 뭐 10 정도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재래식 등의 비중이 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KNPR 설계할 때 이 KNPR은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기에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여기 뭐 핵이 먼저 저기 북한이 쏘면은 맞고 난 다음에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개념적으로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갖춤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사실은 핵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데 목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략핵도 미국이 그걸 쓰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가 쓰면 너의 도시, 너도 죽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KNPR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구상을 한 거거든요. 우리가 재래시기에 불과하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김정은 정권과 김정은 정권의 수뇌부는 날릴 수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이제 밖에서 논의되는 걸 보니까 이 삼축 체제를 저희는 처음에 구상할 때 능력으로 구상을 했거든요. 아, 이런 거부적인, 그러니까 이동식 표적을 쏘기 전에 타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날아왔을 때 요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응징하고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능력 발전 개념으로 구상을 했고 그것이 이제 16년도 3월 달에 최초 상부 보고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에 반영이 되고 비닉 사업으로 그게 이제 진행 전력이 박차를 가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거를 능력이 아니라 이제 작전 수행 체계 또는 운용의 개념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도 그러면은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고 요격하는 그런 체계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게 이미 연합방위체제 TBM 작전이라는 그 구상 아래서 또는 뭐 프리 ATO나 ATO 나중에 이제 브룩스 장군은 셋 ATO라는 개념까지 들여가지고 핵 미사일을 타격하는 그런 이미 체계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나 전략 쪽에서 이런 개념들을 끄집어내니까 기존 작전을 하는 친구들은 뭐 다 있는데 왜 자꾸 혼란을 주냐라는 그 비판을 초기에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략사 문제도 그와 유사하다는 거죠. 26페이지에 제가 핵하고 미사일 대응을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핵 대응은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공포심을 통해서 그 의지를 아예 제거하거나 마비시키는 개념이 줍니다.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전략핵이 사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KNPR도 사실은 그런 개념에 충실되게 구상된 개념이거든요. 근데 미사일 대응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그때 국방부 합참이 통합적으로 이제 UFG 기간에 한번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미사일에 과연 핵탄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부에서 식별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겁니다. 그 사전에 태를 갱도에 넣었다가 발사하는 징후 포착이 되느냐 실시간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미사일 대응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찰 감시 자산으로 보고 식별해서 타격하고 그래도 날라오면은 또 탐지해가지고 요격하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기존의 재래식 작전하고 전쟁을 하는 그 체계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다만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30분 말씀하셨지만 고체 미사일은 5분이면 쏩니다. 그게 액체 기준으로 뭐 그때 30분이라고 얼추 얘기했지만 실제로 따져보면은 19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작전적인 대응의 개념입니다. 탄두 종류와 상관없이 이 체계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만드느냐는 미사일 대응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70년 동안 만들어 놓은 한미 연합방위체제, 공구사, 그 체계가 가장 효율적인 체계인 거는 70년 동안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건 만들기 어렵죠.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이따가 이제 토의 시간에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의 전략사의 미국의 전략사는 사실 인큐베이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 우주사가 독립을 했고
그 전에 사이버 사령부가 독립을, 예전에는 우주 사이버가 다 전략사령관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략사령관은 대통령의 의사결정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체계고, 합참의장의 평시 그런 개념적 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6가지 임무가 최근에 발간된 그 전략사의 임무 범위거든요. 한 번씩 보겠습니다. 전략적 억제. 그래서 억제와 관련된 이건 평시에 그런 노력들이 되는 겁니다. 무슨 뭐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실제 메시징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 핵 작전. 핵 작전이 바로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decisive response라 그래가지고 결정적 대응. 그러니까 적이 핵을 썼을 때 그 적 수뇌부든 아니면 예정된 표적에 대해서 핵무기로 대응을 하는 작전이 핵 작전이고요. 그다음에 핵 지휘 통제 체계는 뭐 이건 C4I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전자기파 스펙트럼 작전, 그다음에 범세계 타격 작전. 범세계 타격 작전은 글로벌 타격사 공군에 있는 글로벌 타격사령부를 작전 통제해가지고 재래식 타격을 하는 그런 작전이고요. 그 다음에는 위협 평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정찰 감시 그 능력 자체가 우주 사령부로 전환이 되면서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의 전략사는 핵 작전 위주로 굉장히 임무 범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것은 우리 합참 의장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전략기획본부가 있지만 사실 전략의 문제보다는 작전 쪽, 현행 작전에 사실은 뭐 임무 비중이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방부 장관 밑으로 이거를 합동부대로 편성하는 것을 고민하는데도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의사결정은 사실은 KMPR이나, 그러니까 T1체인하고 KMB는 작전사령관급 또는 뭐 미사일 방어부대는 그냥 포대장이 결심해서 요격하면 됩니다. 근데 KMPR은 적 수뇌부, 그러니까 핵무기에 적도 반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결심할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것의 결심을 수행을 하는 그런 사령부가 우리의 전략사령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크게 고민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사와 이제 김선호 사령관님이 이제 지금 보니까 잘 설명을 해주실 건데, 사실은 그 인태사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핵작전과 관련된 사령부가 미 전략사,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핵재래식 통합작전 때문에 인태사가 조금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래, 연합사는 사실 재래식 작전이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은, 거기에 카운터파트지, 연합사의 카운터파트는 아니다는 거죠. 우리의 전략사가. 거기는 전구작전에 관련해서 그냥 주도 지원 관계로, 국한되면은 우리의 전략사 문제는 크게 고민할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김갑진 장군님 부탁합니다. 15분 내로 좀 해주세요. 예. 오늘 또 엄청 배움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또 오늘 이 장에서 과거가 많이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럴 때 올 때마다 이제 국방개혁에 대한 인식의 문제를 올바로 보자 이런, 얘기를 가끔은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과연 국방개혁을 왜 했느냐의 성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를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오늘 전략사 문제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이 그 국방개혁을 했을 때 기본적인 가치와 논리는 뭐냐면 항상 적의 위협과 적의 위협이었고 과학기술 발전이었는데, 아까도 표현했지만 지상군 중심으로 우리 군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우리 과학기술에 의해서 무기체계의 화력이 약했기 때문에 북한군의 배비와 배치를 고려해서 하다 보니까 지상군이 많이 필요했고, 그러다가 이제 걸프전 이전에 용키프루 작전 때 1986년도에 미국이 공지전투라는 개념을 이제 공식화하면서 이 철학이 우리 군에 적용이 돼서
우리 모든 우리 군의 기본적인 전력 체계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다 알고 계시는 F2, T2, EA, 다른 말로 킬체인. 이것이 부대와 결합이 돼서 부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정보 화력전 위주로 군의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네트워크 중심 작전이 됐습니다. 이제 미래에는 이것이 AI와 무인 체계가 적용이 돼 가지고 지능전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의 시스템의 차이는 뭐냐면 정보전은 화력 중심으로 적의 물리적 파괴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이제 지능전의 개념은 결국 전쟁의 의지, 적의 의지를 마비시키는 개념으로 가는데 이 전략사도 이런 역할이 아닌가 이런 관점이 생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상군 중심의 우리 구조가 사실 육군이 18만 명을 줄였고 11개 사단, 4개 군단, 2개 야전군 사령부를 해체를 해서 현재의 군대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지작사, 공작사, 해작사 또는 지구사, 공구사, 해구사의 전력 체계와 네트워크가 많이 조정됐다. 이것에 우리가 기능 배분에 관련된 겁니다. 전략사를 만드는 것도 바로 이러한 기능을 조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현재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지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104번으로 이제 전략사령부 창설을 이제 공식화했고 이것의 기본 임무가 보면 억제와 대응의 기능입니다. 근데 이런 그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하명필 정말 전문가가 모든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제 관여를 했는데 저는 이 과정에서 실제 부대를 만들고 해체하고 창설하는 역할을 6년간 했습니다. 지작사 창설을 제가 했고 기능 배분서를 제가 만들었고 그 과정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진 과정이었고 미사일 전략사령부 창설 이것도 최종 국방개혁 계획에 반영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배경을 정확히 아는 것도 미래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북핵 미사일 위협 대처의 시작은 2013년도 북한 3차 핵실험 이후에 한미 간의 맞춤형 억제 전략을 공식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 한국형 삼축체제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이 북핵 그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작권 전환 과제에 이걸 넣어가지고 계속 그 한국군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이명박 정부까지 나왔던 개념은 보안 지속 능력에 한국군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이제 이것이 박근혜 정부에 와서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해서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 조건 1, 2번에 이걸 넣어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공식화하면서 전략사령부 창설 문제도 이제 언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이 문제가 현재 모습으로 종결된 가장 기본적인 배경은 뭐냐 하면 지난 정부는 한미 미사일 그 지침 폐기에 따라서 뭔가 문재인 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내야 되겠다. 우리가 큰 그동안에 한미 미사일 지침 파기를 했는데 이 그 산물이 뭐냐 이런 정치적 요구에 의해서 국방위에서 요구를 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청와대 안보실에서 국방부 정책실에다가 이거를 바로 요구를 해서 이 과제 토의가 됐습니다. 물론 국방개혁 기본계획 1430 수정 1호하고 국방개혁 2.0에 이 과제가 반영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전히 결론은 뭐였냐면 지금 시점에서 사령부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능을 배분해서 예산 체계에 넣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핵WMD 대응센터는 유지하되 육군의 미사일 전략사령부의 구조를 많이 바꿨습니다. 보완을 했습니다. 지금 2개 여단에서 지금 5개 여단으로 늘리는 문제하고 그 밑에 이제 그 4.25 위성과
그 다음에 초소형 위성을 군에서 계속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려면 우주 발사 대대를 미사일 전략사령부에 둬야 된다. 이런 그 구조의 변화와 기능 배분이 됐고, 공군도 방공유도탄 사령부가 공군 미사일 사령 방어사령부라는 이런 구조로 중간 정도로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해서 전략사령부를 만든다. 이런 정책적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 문제도 이게 절차와 시간의 문제와 능력을 구비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략사령부로 간다라고 할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그 실행력 강화 차원에서 몇 가지 의견을 좀 제시를 할까 합니다. 먼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략사를 왜 창설하느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는 합동군제 하에서 통제형 합참의장제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휘 구조를 이제 현재 보면 50만이지만 2035년 40년 되면 우리 군이 30만 대 군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의 3군 병립제 의식이 완화되고 합동성이 더 강화되는 구조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전략사령부라는 것이 과연 그런 병력은 줄어드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한 정립이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합참의장이 가지고 있는 이 그 권한이, 작전 지휘권이 많은 분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참의장이 과연 북핵 미사일 억제 대응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지휘 구조 환경이 돼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핵 WE 대응본부가 과연 이런 그 논의되는 작전을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예하부대의 기능을 조정 통제하고 또 협업하고 통합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은 또 작전본부가 현실적인 작전 대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 조직 내에서는 북핵 미사일 억제 대응에 대한 전반적인 기획부터 작전부터 대응 또 그 협업 이런 걸 못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참의장을 보좌할 수 있는 참모 조직이 아닌 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대가 그 억제 대응에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부대가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보 수집, 또 정보 관리, 또 전략 무기에 대한 지휘 통제 결심 체계, 또 작전적 대응하는 통합 타격 체계, 또 이런 그 전투 발전 소요를 관리하는 소요 관리, 작계를 만드는 문제, 또 합동 연합 훈련하는 문제, 또 전문 인력을 관리하는 이런 모든 권한을 갖춘 부대 기능, 이런 것을 구비한 부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봤고, 또 한편으로 북한의 핵무력 정책에 대한 것과 관련된 업무를 할 때 국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미국과 이런 교류 협력의 문제, 또 연합 합동 작전의 문제,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 협의 그룹 활동에서 이런 전문 정책을 조언하고 보완할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 미 전략사와 만약에 핵 작전을 할 때 이것이 핵 작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을 통합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시부터 협의하고, 또 미 전략 자산이 한반도 전개할 때 이런 걸 관리하고 협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 모든 영역이 전담하는 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사령부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전략사령부의 임무와 기능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이 부대의 지휘와 부대 구조를 어떻게 편성하고 최적화해야 될 것이냐. 결국 이거는 합동부대로서 위상과 기능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 구조에서 국직부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직부대와 합동부대의 이 그 부대의 개념은 국직부대 효율화 개념으로 장관이 조정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27개의 국직합동부대가 있는데 이거 효율화 토의를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장관이 조정할 수 없다. 결국 부대적 성격을 갖는 것은 의장이, 기관의 성격을 갖는 것은 장관이, 이렇게 지금 국방부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대의 성격은 뭐 국직부대, 합동부대 그 구분은 없습니다. 결국 국군 조직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런 국군 조직법에 근거해서 이 부대를 만들 수 있는 시행령 여기에 기반하면 합동부대든 국직부대든 그 기능과 임무는 결국 합참의장이 여기에 관여해서 통제하고 관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략사령부 임무와 기능을 논의할 때 현재 핵WMD 대응본부가 핵WMD,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 우주 이것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략사령부가 이 기능을 다 가져야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면 전략사령관이 오로지 핵WMD 대응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군단장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많은 것을 전략사령부가 어떻게 다 하냐. 그리고 비효율적이다. 왜냐하면 지금 사이버 같은 경우 사이버 작전 사령부가 있습니다.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이버 작전과 뭐 합니까? 관제업무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각 군에 사이버 작전 센터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작전 사령부는 국직 합동부대와 합참 국방부에 대한 사이버 관제마지 다른 기능이 없거든요. 이거를 전략사령부 사령관이 가져오면 그 일반 행정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이버 사령부의 기능이 국가적인 게 아닙니다. 국가적인 거는 국정원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 스펙트럼. 이 전자기 스펙트럼을 지금 드론작전사령부에서 전자전 기능을 가지고 반영해서 구조화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전자기 스펙트럼 기능이 합동 지통부 작전지원본부에 있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에 있습니다. 또 전략사령부에 옵니다. 이 조정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우주의 영역은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이 우주에 있는 감시정찰의 자산과 그 정보 수집, 분석, 평가, 처리하는 것은 정보사가 지금 주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유와 초소형도 갑니다. 그러면 정보사에서 이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정보사와 전략사를 어떻게 기능 배분을 하려고 하느냐. 이 또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출처 영상융합체계로 통합이 되고 MIMS-C 이런 것으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자칫 전략사령부가 너무 비대한 또 비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략사령부가 부대구조에 그 영향을 가지려면 지휘통제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 전략사령부가 작전 수행을 담당하는 사령부라고 하면 단일의 오다루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략사령부가 가지는 오다루프를 가져야 정찰감시, 결심체계, 정밀타격체계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전략사령부만의 이런 오다루프 체계를 갖출 수 있느냐? 이 킬체인을 가질 수 있느냐? 못 갖는다면 결국은 전략사령관이 하는 역할이나 능력은 합참의장의 지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합참이 가고 있는 미래의 AI 기반의 이 지휘통제체계가 가고 있는 것이 JDC2라는 전영역 지휘통제체계에 갑니다. 이것으로 앞으로 합참의 합동작전을 모두 다 하려고 지금 지휘통제체계를 구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체계 오다루프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이냐. 이거 지금 전략사령부에서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지 전략사령부의 지휘통제체계를 여기에 통합시키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이 필요한 문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전략사령부 편제 문제인데 우리가 편제를 한다는 것은 편성과 지휘관계를 설정하는 겁니다. 이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 언급하는 F-35 미사일 사령부 뭐 잠수함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작전 수행상 편제와 두 가지의 편제의 개념이 있는데 이런 편제상 지휘 관계를 가지려면 기능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미사일 사령부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사일 사령부 전력 중에서 전략 사령부의 역할에 맞는 전력만 들어오는 이런 지휘 관계를 가지려면
전략사령부는 C2 기능만 갖고 나머지 예하 부대는 전부 작전 수행상 지휘관계로 편성과 편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전략사령관은 국가적인 어떤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장관, 의장, 전략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이 역할, NSC에서의 전략사령관의 역할, 또 연합 차원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지휘 시스템을 강구하지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이 되어 있고 한미 동맹 지휘 구조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하는 관점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략사령부라고 하면 정말 전문 이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전문 인력을 길러 나가야 된다. 결국 이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지작사 창설, 그 육군의 신속 대응 사단 창설, 이것을 실제 제가 로드맵도 만들고 그 업무를 했는데 이 과정이 정말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령부를 하나 만들려면 전투 발전 6대 요소뿐만이 아니라 시설 문제, 통신 문제 다 따라가야 되는데 이 로드맵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기능 배분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작사 신속 대응사단 창설 로드맵과 기능 배분서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 정말 엄청난 분량으로 절차 문제, 시간과 예산을 결합시키는 이 과정을 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하셔서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한 로드맵을 반드시 만들어 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것은 전략사령부는 한미연합방위 체계 내에서 이 능력과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계획된 시간보다 15분 정도 늦어졌고요. 사실상 이제 김선호 장군님을 제일 뒤로 돌린 것은 김선호 장군님한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좀 얻고 종업하는 차원에서 제일 뒤로 돌렸는데, 뭐 하여간 15분은 주어진 거니까요. 쓰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발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국방전략부를 운영하고 있는 예비역 김선호라고 합니다. 갑자기 김효수 박사님께서 1번 타자를 타순을 9번으로 돌려놓으셔가지고 이 앞에서 이 설명했던 이 스토리가 좀 정리가 안 되는데, 들어보니까 다 대부분 나왔던 얘기인데 아마 이게 또 종합해서 이렇게 좀 해보라고 하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준비된 거니까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전략사 창설을 지금 현재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가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론에 나와 있는 뭐 삼축체계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얘기지만 사실은 현 정부 이전부터 이제 전략사 문제가 나왔죠. 현 정부가 아닌 이전 정부는 전략사를 어떻게 인식했냐면, 제가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렇게 표현한 거 있죠. 문재인 정부 때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국군이 연합방위 작전과 한반도 정구 작전을 주도하기 위해서 전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현 정부는 사실 전략사 창설을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렇습니다. 한국형 삼축 체계 및 뭐 사이버 전자전 우주 작전을 통합 운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략사가 필요하다. 이것은 전략사라는 어떤 실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 접근 인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제 유인물 14쪽 아래에 보면 최근에 워싱턴 선언이나 또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면 전략사에 대한 현 정부의 인식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면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워싱턴 선언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대단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실 존재하지 않은 한국군의 전략사령부라는 것을 워싱턴 선언에 명기를 했거든요. 아마 존재하지 않은 전략사령부다 보니까 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새로운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이죠. 새로운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와 한미 연합사령부 간의 연결을 하기 위해서 전략사가 필요하다는 이런
그 연결을 하기 위한 것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워싱턴 선언에 돼 있고, 국방혁신위원회에서 출범할 때 5월 달에 대통령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게 3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면서 각 군의 분산된 전력 능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략사 창설을 고민하고 있다. 이건 아주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삼축 체계에 대한 운영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는 합동성과 각 군의 분산된 전력을 통합하는 이런 영역까지도 생각하는 전략사를 지금 현 정부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전략사의 임무 수행과 지휘 관계 쪽은 한미 연합사,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연합사와의 카운터파트로 좀 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대략 이렇게 규별해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전략사 문제가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드론 사령부가 만들겠다고 선언한 게 작년 12월인데 올 9월에 만들겠다고 합니다. 9개월 만에 일개 사령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지금 대단히 박차를 가해서 드론 사령부는 이미 뭐 부지부터 시작해서 다 설정이 된 거죠.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 한 10여 년 정도 논의가 되어 있는 전략사는 아직도 갈 길을 못 찾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외부의 영향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군 내에서 합의될 수 없는 약간의 두 간의 배타적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군 내부에서도 육군이나 이런 군의 입장은 앞에서 정부에서 얘기했던 좀 더 변화된 연합 구조 속에서의 한반도 정부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령부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 같고, 다른 군들은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이 전략사가 어떻게 기능을 할 것이냐, 그 충돌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쪽에서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합의를 못하고 있다. 근데 각각의 주장들은 제가 보면은 사실 버리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큰 겁니다. 두 가지를 다 함의하고 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 15쪽 이제 대안의 첫 번째입니다. 전략사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한반도 정부의 전쟁 지휘구조상에서 어느 위상에 놓을 것이냐. 저는 아까 대부분 얘기가 나왔는데 미래 연합사의 카운터파트너로서는 안 된다. 이것은 미 전략사나 인태사의 카운터파트너의 위상으로 올려놔야 된다.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고 미래 연합사의 카운터파트너 정도로 다시 구상을 하면 이 전략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앞에서 논의했던 작전 주도성에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군내의 입장을 대변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강력히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먼 미래로 봤을 때 오늘 발제하신 분부터 시작해서 토의하신 분들은 다 여기에 동의하셨어요. 연합사의 카운터파트너 정도로서의 전략사 위상보다는 그것보다 상위 개념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고 합참의장한테 부여된 전시에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는 책임, 역할 이런 것들을 전략사를 통해서 좀 분배시켜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쟁 지휘 구조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창설 시기입니다. 지금 2024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참 현 정부 들어서 대단히 추진력 있는 것은 좋은데 드론 사령부 얘기가 나오니까 막 9월 창설 이렇게 나오고 전략사 나오니까 24년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의 우리 여기 추진 그 TF 계시고 합참에 계신 분들 24년도 목표를 위해서 이제 가고 계시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동력으로 24년도에 이 거대한 전략사를 만들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뭐 생각하는 건데 목표 연도 이거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뭐합니까? 만들어 놓은 부대가 능력을 갖춰야죠. 그래서 우리가 전작권 전환을 뭐 그렇게 하듯이 목표 능력을 갖고 좀 단계별로 추진을 하자. 목표 능력 기반한 창설이라는 것은 1단계에 잠깐 우리 그 김갑진 그 토론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1단계로 24년도에는 완전한 전략사 창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 24년도에는 C2 전략사를 창설한다. 이해야 조직, 전투 조직을 갖춘 게 아니라 C2 전략사를 창설한다. 그것이 완성이 되면 2단계는 각 군 간에 어떤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에서 합의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한 사이버, 전자전, 뭐 심리전, 우주적전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2단계로 구비를 하고 그거를 IOC라고 한다. 마지막에 FOC는 이제 북핵 WMD 대응에 대한 조직과 수단을 통합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목표 능력에 대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럼 창설 시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이게 이제 모호합니다. 현재 북핵의 어떤 위협의 시급성을 고려했을 때는 아마 너무 이게 너무 뭐 교리적이고 느슨한 접근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 우리 대응 뭐 체계들이 없는 것들이 아니고 나머지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다양한 체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뭐 임무 수행하는데 제한적이지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략사 문제는 이렇게 목표 능력을 갖춘 어떤 단계별 추진 계획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 얘기 나왔던 거니까 정리하겠습니다. 한국형 3축 체계 모두를 안고 가는 전략사를 만들겠다고 하면 아마 전략사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것을 합의하는 과정이나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임무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1, 2년 내에 완성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그럼 지금 입장에서는 킬체인과 KAMD는 현재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작전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KMPR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을 전략사의 주 임무 기능 역할로서 묶어내면 전략사 찬설에 있어서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그럼 KMPI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전력의 배분의 문제인 것인데 지금 접근같이 투발 수단이 아닌 무장을 좀 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아까 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ATO 개념적 접근인 것이죠. 즉 F-35나 뭐 해군이 가지고 있는 뭐 잠수함이나 이런 것을 통제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략사가 뭐 F-35를 갖고 잠수함을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필요한 것은 그걸로 해서 투발할 수 있는 무장이 필요한 거거든요. 무장도 전술적 작전적 영역에서 운영되는 무장은 굳이 전략사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연합방위 체제 내에서 그대로 작동이 되면 되는 것이고 그 작동되는 것에 대한 계획이 다 A2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선만 거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있는 무장 중에서 전략적 영역 내에서 운용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뭐 대략 했습니다. 육군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BM 전력 중에서는 한 사거리가 지금 현재 만든 거니까 한 1000km 이상 정도 되는 것. 거기에다 톤수나 2톤 정도 되는 탄도미사일 정도. 그 다음에 또 해군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뭐 한 1500km 정도 되는 순항 미사일 정도. 그 다음에 공군이 가지고 있는 무장 중에서는 뭐 장거리 대공,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타우로스 또 여기에 필요한 약간의 전략적 목표로 타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약간의 뭐 사거리는 짧지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무장들이 있거든요. 그 무장들을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장에 대한 사용 권한은 전략사가 가지고 있고 각 구성군사는 각 작전사는 전략사가 그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 운용 준비를 해주는 책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그 양의 만큼은 전략사의 그 승인 없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이런 통제가 되면 무장에 전환되고 막 F-35가 전략사로 전환되고 35 지금 40 플러스 20대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60대로도 현재 있는 ATO를 감당하려면 제가 합참에 전력 부정하면서 공군들하고 얘기해 보면 공군 조종사들이 1일 2 내지 3소티 그러니까 임무를 3 내지 4회 이상을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전략적 임무를 수행하고 작전 능력을 하려면 이거는 단순히 무슨 조종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투력이 엄청난 낭비인 것이죠. 들어갔을 때 어떤 작전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한번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좀 심도있게 해주고 마지막에 뭐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24년도 과연 국방부가 얘기하는 생각하는 24년도의 전략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진 전략사인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미루어 짐작컨대 완전성을 갖춘 전략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왜 24년도를 목표 연도를 제시해 놓고 스스로 발목을 잡느냐. 지금이라도 24년도의 목표 연도가
계획을 위한 목표 연도라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가 안 되면 24년도 창설도 미룰 수 있다. 그 대신 북핵 WMD 대응을 위해서 현행의 작전 수행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강해 나가면서 완전성을 갖춘 전략사를 만들기 위해서 능력에 기초한 전략사 창설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한다. 그래야 아마 국민들이 설득을 할 것입니다. 불완전한 전략사보다 완전한 전략사 됩니다. 지금 드론 사령부 여기 계신지는 모르지만 9개월 만에 만든다고 우려가 큽니다. 그런데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의 전략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